네, 어제 미국 3대 지수는 보합에 가까운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어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여기에서 올해 하반기에 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기조가 확실하게 재확인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겁니다. 그런데 뭐 크게 하락하지 않은 걸로 봐서 이미 시장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상하고 있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개별주들을 보셔도요, 몇몇 빅테크주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뭐 지지부진하게 빨간불이 들어왔거나 아니면은 색깔이 좀 탁한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제 의사록의 핵심적인 내용만 보겠습니다. 네, FOMC의 거의 모든 참석자들이요, 2023년에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번 더 인상을 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지난달 6월에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결정을 했죠. 근데 여기서 일부 참석자들은 6월에도 금리 인상을 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인플레이션 연준 목표치인 2%로 가려면 아직까지 한참 더 있어야 되고 경제 모멘텀, 특히 고용을 중심으로 한 이 경제의 어떤 모멘텀이 여전히 강력하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미 파월을 비롯해서 연준의 중요한 인사들이 계속해서 발언을 해왔던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요, 이미 이게 너무나 많이 익숙해지고 너무나 예상 안에 들어와 있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큰 동요가 없었던 겁니다. 네, 어제는 중요한 지표가 미국 공장 주문 하나 발표가 됐습니다. 공장 수주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거는 이 공장 주문은 기업의 생산 활동과 경제 성장의 선행 지표입니다. 네, 제조업 지표처럼 이 경기를 선행하는 지표로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성이 있는데요. 이게 증가한다는 거는 기업 생산 활동이 더 좋아지고 증가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경제 성장이 촉진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반대로 감소하면은 기업의 생산 활동이 감소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전과 거의 동일한 수치였지만 예측치를 크게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 침체와 관련된 지표들을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비자 저축률이라고 하는 지표인데요. 이걸 보시면은 2022년 말 기준으로 사상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소비자들이 어려운 거시 환경으로 인해서 이 저축을 사용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소비자 저축률이라는 게 소비자들이 저축한 금액을 총 소득으로 나눈 비율인데, 어쨌든 이 저축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소비자 저축이 이 시점에 와 있는데요. 이게 2023년 9월 정도까지 이르게 되면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미국 경제에서 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저축은 소비자들이 미래를 위해서 저축한 금액이잖아요. 저축량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용할 돈들이 계속 고갈된다는 거고,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기업의 활동들에도 지속적으로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중국과 관련된 이슈들도 있습니다. 지금 제닛 옐런이 이번 주에 이제 방중을 앞두고 있는데 미중 갈등이 더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제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에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이 중국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또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 조치는 상무부가 지금 현재 마련하고 있는 게 첨단 반도체 수출을 통제 확대하려는 정책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그런 주식들이 약간 위태로운 모습들을 보였었죠.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로서 계속해서 지금 통제를 확장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중국을 옥죄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 그냥 만만하게 당하고 있지 않고 맞불을 놨는데, 중국의 전 상무부 부부장이 어떤 중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여러 가지 광물들을 지금 독점하고 있죠. 그중에서 지금 갈륨과 게르마늄 같은 이런 광물 통제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통제되면은 미국이 어떤 제품을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거기다 히토류에 대한 갈등들은 계속해서 오래전부터 지속이 되어 왔던 것들이죠. 그래서 중국이 이런 방식으로 대응을 하기 시작을 할 것이고, 그 외에도 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들은 굉장히 많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FOMC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에 이번 달에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이제는 거의 90%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가상자산 시장 좀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틀 연속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30.4K 부근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어제 가상자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 1% 내외, 그리고 이더리움 1.5% 내외로 흔들렸고, 그 외 나머지 알트코인들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이 가격방을 잘 해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비트코인 지금 도미넌스는 이틀 연속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현재 51.37입니다. 공포 및 탐욕 지수는 어제보다 5계단 하락을 해서 56인데요. 여전히 그리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이 투자자들의 투심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CVD 차트를 보겠습니다. 먼저 파이어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매수벽을 보시면은 현재 30K 부근에서 가장 뚜렷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K가 현 시점에서 가장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가격이 30K 위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하단에는 29.5K 부근에서 조금 뚜렷하게 하나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뒤에서 기술적인 분석을 말씀드릴 텐데 실제로 이 두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도벽을 한번 보시면 지금 31K에서 뚜렷하게 존재하던 매도벽이 지금은 거의 사라졌고 지금 굉장히 옅은 단계의 매도벽만 조금씩 생겨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에 31.5K와 32K에서 좀 강력하게 매도벽이 형성되면서 이 두 개 구간이 또 중요한 저항 구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기술적인 분석들과 굉장히 맞물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CVD 차트 보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하고 지금 가격이 30K 위에서 유지하고 있는 거는 가장 큰 고래인 갈색 고래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구간에서 크게 진입을 해서 여기까지 진입을 한 이후에 계속해서 관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물량을 더 떨쳐내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홀딩을 하면서 시장의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나머지 고래들은 모두 다 지금 물량을 던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로 큰 빨간색 규모의 고래 같은 경우는 이 지점에서 일정 부분 매입을 했는데 이후에는 다시 이제 홀딩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는 계속해서 이 CVD 차트를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블랙락의 CEO인 레리 핑크 형님께서 이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서 비트코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좀 가감없이 전달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본인이 언론에서 노출했던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관점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플레를 해지하기 위해서 어느 특정 국가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통화의 가치 절하를 피하기 위해서 금을 대신할 비트코인은 국제적인 자산이다.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원래는 위의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는 것이 금이라는 어떤 내러티브가 강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거를 비트코인이 대신하고 비트코인은 더 국제적인 자산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트코인은 특정 통화에 기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대체 투자 자산을 대표할 수 있다. 네, 이게 바로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우리는 금융규제당국이 우리가 제출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암호화폐 민주화로 가는 길이라는 관점에서 봐주길 원한다. 네, SEC에게 굉장히 일침을 가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물 ETF와 관련해서 규제당국과 지금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규제당국의 의견을 듣고 싶다. 그러면서 ETF 출시 신청 관련해서 규제당국 너네의 우려사항이 도대체 무엇이냐. 네, SEC가 제대로 정확한 답을 한번 내놔 봐라 라고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게리 갠슬러가 굉장히 좀 뜨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현물 ETF를 기회로 보고 있다. 그리고 현물 ETF는 승인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현실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번 신청에서 승인이 통과될지 말지에 대한 여부는 우리가 뭐 확신할 수는 없다. 물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블랙락의 어떤 영향력에 힘입어서요. 지금 발키리도 BTC 현물 ETF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감시 공유 파트너로 누굴 지정했냐? 코인베이스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SEC가 또 바이낸스를 공격한 것과 코인베이스를 공격한 것의 어떤 시각 차이를 또 볼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지금 미국의 굵직한 금융기관들이 모두 다 ETF를 신청하면서 감시 공유 파트너로 누굴 지정했냐면 모두가 다 코인베이스를 지금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좀 자주 보는 트위터이 아니고 기술 분석가 중에 한 분이 이런 포스팅을 했더라고요. 본인이 강세장에 진입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중장기적인 관점이지 단기적인 어떤 등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게 저의 관점과도 완전히 동일한데요. 이 적지 않은 분들이 강세장이 시작된다고 하면 지금부터 거침없이 매일 막 플러스를 치면서 달릴 것이라고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댓글을 봐도 왜 강세장이라고 했는데 가격이 하락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단기적인
등락은요, 앞으로 수백 번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세장으로 2025년까지 가더라도요. 지난 불장입니다. 세 번째 반감기가 있었던 지난 불장을 한번 보시면은, 네, 여기서 지금 시작을 해서 이까지 가는 과정에서 지금 이 등락을 한번 보시죠. 엄청나죠. 자, 여기서는 또 특이한 패턴도 나와서 여기서 고점을 찍고 나서 이 정도 낙폭을 보이면서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들에도 계속해서 하락하는 구간들이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주봉 차트거든요. 이거 일봉 차트로 했을 때 매일마다 얼마나 큰 등락이 있었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세장이라고 하는 관점은요, 2024년과 2025년 그 이상을 바라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수없이 많은 등락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지점에서는 중요한 매입 시점을 잡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중요한 지표들을 좀 보겠습니다. 해시 리본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지표입니다. 네, 이 지표는요, 비트코인 채굴자의 수익성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30일 이동 평균과 60일 이동 평균이 있습니다. 자, 이게 파란색이 30일이고 이제 보라색이 60일인 거죠. 근데 모든 어떤 지표들에서 이동평균선을 봤을 때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는 거는 단기 이동평균이 장기 이동평균을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에 가까운 가격들이 더 상승을 해야지 이 가격의 흐름이 추세적으로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2022년에는 무려 두 번의 중요한 이 캐피큘레이션이라고 해서 항복 단계가 있었는데, 그 얘기는 이 60일 이동평균선이 3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데드크로스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게 두 번의 어떤 중요한 단계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올해 지금 들어서면서 돌파를 했다는 거예요. 골든 크로스로 전환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간격이 벌어지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좁혀지는 구간들도 있고, 지금도 조금은 좁혀지는 구간들이지만 교차와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지금 2023년 내내 꾸준히 큰 흐름에서 상승을 하고 있고, 교차의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채굴자의 수익성이 계속해서 회복되고 있다는 거고, 이 얘기는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거래소 잔고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이게 사실 유동성과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지금 거래소 주소에 보관되어 있는 비트코인 잔고가 계속해서 지금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끊임없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려 2018년 3월 14일 이후로 지금 최저 수준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이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을 본인의 하드월렛 같은 곳으로 옮기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결국은 굉장히 이 시장의 미래를 장기 홀더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지만, 반대로 이거는 굉장히 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비트코인 주소에 보관된 이 비트코인의 양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이 슈림프, 새우에서 PC까지 해당되는, 사실상 거의 개인 투자자라고 볼 수 있는 이 소액 투자자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수준으로 잔고를 늘리고 있습니다. 네, 이 구간에 있는 사람들이요, 지금 현재 월간 채굴된 비트코인의 무려 230%에 해당되는 양을 흡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슈림프와 크랩이 굉장히 많이 흡수를 하고 있죠. 이 슈림프는 비트코인 한 개 미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크랩은 1개에서 10개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PC는 10개에서 100개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소규모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관심을 높이고 있고,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건요,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세에서 벗어나서 상승세로 조금씩 더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트코인 옵션 계약의 수요와 관련된 지표인데요. 최근에 이 옵션 계약 수요가 138억 달러까지 지금 급증을 했는데, 이거는 역사상 최고치인 151억 달러와도 13억 달러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많이 상승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시장 투자자들이 지금 파생 상품에 대한 노출을 더 증가시키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옵션이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들이 특정 가격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를 하는 건데, 자,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더 많은 투자자들이 옵션 계약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고, 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계속해서 유동성이 잘 돌아오지 않고 있지만, 이런 세부적인 디테일한 움직임에서는 유동성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조짐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런 움직임들이 반감기가 다가오면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라이트코인이 반감기가 다음 달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억만장자들, 굉장히 돈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지갑의 어떤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어떤 라이트코인과 비트코인의 투자자들의 관심도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더 크게 가파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나스닥과 S&P 500과 비교를 해보면은 거의 뭐 2%, 8% 정도의 연결고리밖에 나오잖아요. 금과도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달러 인덱스와는 마이너스의 움직임들을 지금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더리움과는 같은 가상자산이기 때문에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지만 0.8% 정도 지금 일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은 확연하게 본인만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판테라 캐피탈의 설립자가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자, 암호화폐가 결국은요, 금리 상승기의 자산 피난처로서 사실상 세상에서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곳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자산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갤럭시 디지털의 CIO가요, ETF 승인과 규제가 하반기에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서요, 거시경제 상황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연준의 어떤 입김이요, 하반기까지도 계속해서 시장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들, 이런 부분들이 다 자산 시장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비트코인 강세장에 대해서도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 관점들을 조금 보겠습니다. 이 강세장에 대해서 불투명하게 보는 전문가들은 유동성 문제를 가장 핵심으로 지적합니다. 네, 저도 계속해서 유동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오더북의 주문량이 줄어들고 스프레드가 크게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게 손실 가능성과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완전한 강세장 도입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라는 주장이 첫 번째인데, 펜토시 같은 트위터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32,500달러 선을 넘으면 이후에 더 큰 조정이 올 수 있다. 왜냐하면은 뒤늦게 뛰어든 사람들이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기 시작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32,500달러 선이 굉장히 중요한 저항 영역인데, 이걸 뚫으면은 대세장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고, 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 번 더 조정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둘 다 감안을 해서 보수적으로 적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큰 조정이 온다는 거는 우리가 큰 대세장으로 가기 위해서 마지막 박앤셀 같은 개념으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알렉스 크루거 같은 사람들은요, 유동성이 중요한 건 맞는데 지금 너무 과대평가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블랙락과 같은 기관이 참여되면은 결국은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기관 자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결론적으로는요, 연준의 긴축 정책에 따른 유동성 감소와 이 블랙락의 ETF 신청에 따른 기관 자금 유입, 이 두 가지의 쟁점에서 갈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반감기가 다가오는 시점에 연준이 피보팅을 하게 되면서 유동성까지 이제 늘어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는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기술적인 분석은 또 한 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장의 상황에서 너무 불리시한 관점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중요하게 중립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31K 지지선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매도세는 지금 이 상황에서 포기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파란색입니다. 이게 29.6K를 계속해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가격대가 이 수준까지는 더 이상 뚫고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계속해서 지킬 수 있다는 거는 저점 매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31K를 갖다 다시 뚫게 되면 31.4K까지 가게 되고, 그 이후에는 32.4에서 32.5K 수준까지도 가게 된다는 거죠. 거기가 중요한 저항 영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뚫게 되면은 40K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가격이 이 수준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하락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이 22MA, 이 파란색이죠, 이 구간 29.6K를 지키지 못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무효화되기 때문에 50일 단순 이동 평균선이 빨간색입니다. 27.8K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게 28K 부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많은 트레이더들이 어쨌든 내려가게 되면 이 부분까지는 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구간들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하시게 되면요, 우리가 어떤 구간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좀 스스로 하시는데 용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의 상승 모멘텀이 크게 보이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 패닉의 징후도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도 가격이 이 구간에서 매수와 매도를 거듭을 하면서 뚫고 내려가고를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 가격이 이제 32K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이 추세가 이어지고 있을 때를 기점으로 하는 거고요. 만약에 새로운 악재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충분히 하방으로 이탈할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늘 그 변동성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분할 매매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